네, 외신을 통해 글로벌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새해 첫 호 표면에 브라질 추락이라는 기사를 전면에 내놓았습니다. 브라질에게 2016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변화와 개혁이 없이는 크게 후퇴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신흥국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전면에 브라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는요, 브라질의 정치적 고착 때문에 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연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브라질이 GDP의 12%나 되는 비용을 연금으로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연구원님 생각하실 때 연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자원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난 거를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고 이제 있으니까는 연금을 많이 이제 줄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남미의 정치적 성향상 이제 포퓰리즘이 좀 강했었죠, 이제 보면은. 네. 근데 예전에는 버는 게 있었으니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수입이 줄어드는데 쓰는 건 계속 쓰니까 뭐 개인 가게도 보면은 그러면 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브라질 다녀오셨죠, 허재원 연구원님? 12월 달에 얹혀서 갔다 왔는데요. 피부로 느꼈던 브라질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김상훈 연구원님이랑 비슷한 거의 같은 의견인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빈민촌이었습니다. 네. 그 파벨라라고 하는 빈민촌이 정말 이렇게 차 타고 가는 내내 있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그 빈민촌을 통과를 해서 이제 상파울로 시내를 가면 또 서울처럼 이런 대도시가 나오는데 빈부격차가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브라질이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표나 그러니까 어떤 표심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금을 많이 주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이게 어쩌면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는 연금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뭐 전체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고 이거를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좀 느끼고 왔습니다. 네. 연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없나요? 네. 이 연금 가지고는 안 되는 게요. 브라질이 또 갖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인플레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라는 것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제조업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 사실 공급이 늘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금을 받고 그냥 써버리는 거죠. 없는 사람들 그냥 써버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저축을 해서 투자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악순환의 고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정치를 통한 개혁인데 아까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 정치에서 더 힘들어지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렇게 정당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환율적인 면에서는 뭐 있을까요? 제가 작년 말에 한참 헤아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네. 제목이 관건 정치라고 제목이 붙였었거든요. 네. 사실 외환보액이나 그런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내수가 좀 크니까 또 대외 환경이 안 좋더라도 일단은 뭐 버틸 만한 힘이 있고 또 지금 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환율에 좀 상당 부분 반영은 많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정치가 안정이 되면 이제 환율도 거의 이제 바닥을 보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내용들을 보니까
정치가 해결되는 문제가 쉽지는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 정부가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이번에 재무장관을 바꿨죠. 바르보사로. 그래서 새롭게 경제팀을 꾸렸는데요. 이 사람들이 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브라질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에서 비롯된 재정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레비 장관을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은 맞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연금도 조금 줄이고 뭐 여러 가지 재정을 건전화하는 세금도 올리고 하는 정책들을 쓰는데 제가 보면 레비 장관은 약간 그 고립된 섬처럼 어떤 정치를 하려면 약간 이제 협상도 뒷받침이 해야 돼야 되고 되는데. 또 좀 이렇게 공감대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은 그런 어떤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한 정책들이 아주 명확하고 막 화려하고 이러지는 않은데 이제 레비 장관이 약간 어떻게 보면 청렴한 독불 장군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좀 이제 협상을 하면서 좀 유들유들하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라 정치적인 교섭력들을 좀 보여줘서 이제 실천에 좀 더 신경을 써주는 정책들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나요? 약간 개인적으로는 브라질을 별로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근본적으로 일단 대통령이 이제 재선이 됐잖아요. 근데 재선이 그때 안 됐으면은 아마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때 지금 호세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시장이 실망으로 망가졌다가 레비 장관이 되면서 다시 좀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재무장관이 지금 바뀌니까 글쎄요, 그 국내에서는 모르고 정치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해외 금융시장에서 보는 시선은 아마 이분이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은 예,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별로 좀 또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시각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좀 부정적으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켓워치에서는요, 저희 브릭스 국가 중에 2015년 12월 정도에 살짝 반등을 했었어요, 러시아 증시가. 네. 그래서 2016년에 러시아 증시가 유망하다 이렇게 보면서 반대로 브라질 증시는 아주 최악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연구원님들 생각에 2016년 브릭스 국가의 전망 어떻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브라질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브릭스 국가 중에서는 인도가 그나마 뭐 가장 네. 나았었고 지난해 올해도 펀더멘탈은 거기가 가장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난해 이미 그게 좀 반영이 되어가지고 올해도 이어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나 차이나는 변동성은 좀 클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도 이제 뭐 탄력은 좀 죽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펀더멘탈이 제일 낫기는 그래도 인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근데 뭐 러시아 펀드 같은 경우에도 폭락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거기도 이 나라들이 다 이제 뭐 환 해체하냐 안 하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냥 이제 환이 이제 안 엮여 있으면 그냥 가격만 보면 되는데 이제 환이 엮여 있으면 원화 대비를 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브라질이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네. 환에서 수익이 차익이 나려면은 원화보다 이 나라들 통화들이 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봐서 이 나라 중에서 뭐 위안화랑 인도 이제 루피 정도 빼고 나면은 나머지 두 나라 통화는 원화보다 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예, 의문이 계속 예, 생깁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뭐 인도가 그나마 낫죠. 정치적으로 어쨌든 개혁을 해나가는 나라고 또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좀 이게 저는 이제 역발상적으로 보면 사실 해와라는 작년에만 한 50% 절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이렇게 쭉 절하된 속도를 보면 한 60-70% 이상 절하가 됐는데 과거에 이제 IMF를 겪었던 저희 한국이나 뭐 태국, 인도네시아 환율 위기 때 환율 보면 대충 한 80% 정도 떨어지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아라도 사실은 다 완전히 이제 바닥이다라고 좀 보긴 어렵죠. 물론 네.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펀더멘탈도 당분간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그나마 괜찮은 인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먼저 바닥에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서 저는
당장 올해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만 보면 사실 조금 마음고생을 할 것 같은데요. 브라질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지만 2017년, 18년을 보면 뭐 환에서 더 깨질 위험은 사실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서 뭐 브라질을 좋게 보는 건 아닌데 환에서는 어쨌든 좀 많이 털렸다 이미.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도 김상원 연구원님께서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또 괜찮을 거다라는 거는 반영을 이미 한 상태에서 또 개혁을 하긴 하는데 사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또 예상보다는 또 인프라 투자도 별로 안 늘고 네. 그런 거 보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많이 싸고 많이 먼저 망가진 쪽에서 바닥일도 먼저 찾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거의 좀 아직 바닥은 확인 안 했지만 거의 확인을 해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브라질 뭐 채권 같은 경우에 워낙 망하지만 않으면 금리도 많이 쿠폰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좀 살 타이밍을 좀 이렇게 탐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일까요? 올해 내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네, 뭐 우려되는 브라질이랑 신흥국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 더 많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